잊혀진 포효. 콩고의 공룡 카사이렉스. 1932년 스웨덴의 노련한 사냥꾼 앨런 올버그는 항상 아프리카 야생의 강력한 맹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초원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코끼리를 꼭 사냥해보고 싶었죠. 결국 긴 고민을 하던 끝에 사냥꾼 앨런 올버그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탐험을 떠나려 합니다.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열대우림 기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콩고의 국토의 중심부는 굉장히 우거진 열대우림이 존재하며 이 밖에 국토 중 대다수는 사바나 기후를 띠었죠. 그렇기에 콩고에는 침팬지와 보노보, 그리고 아프리카 숲코끼리와 마운틴 고릴라, 오카피, 흰코뿔소 등 희귀종과 고유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이며 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의 하나이죠.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콩고는 항상 사냥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스웨덴의 노련한 사냥꾼 앨런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후 콩고로 향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노련한 사냥꾼 앨런은 드디어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코끼리 사냥뿐만 아니라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죠. 드디어 콩고로 도착한 앨런은 길들여지지 않은 열대우림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에는 야생의 신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결연한 의지도 비쳤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앨런은 소총과 배낭을 챙기고 콩고 현지 가이드인 마부티를 만나러 은둘루 부족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콩고의 거대한 열대우림에서 만약 현지 가이드의 도움 없이 탐험을 시작한다면 분명 길을 잃거나 조난당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콩고의 열대우림을 헤치며 자신이 원하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노련한 현지 가이드와의 동행은 필수였죠. 이후 사냥꾼 앨런은 콩고의 현지 가이드인 마부티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강을 건너고 벌레떼와 싸우며 험난한 정글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나름 오랜 기간 사냥을 해왔던 앨런에게도 콩고에 길들여지지 않은 밀림은 벅차고 거친 환경이었죠. 그는 현지 가이드 마부티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가혹하고 힘든 여정은 계속해서 앨런의 결심을 시험했지만 그는 꿋꿋이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둘루족의 영역에 들어섰죠. 앨런은 숨을 몰아쉬며 은둘루족 마을에서 현지 가이드인 마부티를 찾습니다. 마부티 씨, 어디 계십니까? 이내 은둘루족의 움막을 지나 저 멀리서 어수룩한 영어를 쓰며 현지 가이드 마부티가 달려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사실 마부티는 사냥꾼 앨런의 친구 빈센트의 도움으로 알게 된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일전에 앨런의 친구 빈센트 역시 콩고의 열대우림을 조사하고 탐험하기 위해 마부티와 함께 했었죠.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빈센트는 앨런에게 마부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탐험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한 현지 가이드 마부티가 콩고 열대우림과 사바나 초원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죠. 그리고 앨런에게 만약 콩고로 사냥을 간다면 꼭 마부티와 함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현지 가이드 마부티를 만난 앨런은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곤 그 즉시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그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마부티가 가진 방대한 지식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콩고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냥꾼 앨런과 가이드 마부티는 사냥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코끼리와 코뿔소가 많이 서식하는 카사이 강 근처 사바나 초원에 향하기로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마부티는 앨런에게 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콩고의 현지 사냥꾼도 동행하기로 제안하였고 앨런은 흔쾌히 마부티의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지고 소총과 각종 보급품을 정비하며 앨런과 현지 가이드 일행은 내일을 위해 서둘러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앨런 일행은 분주히 열대우림을 헤치며 카사이 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우거진 수풀에 숨어있는 침팬치들을 바라보며 사냥꾼 앨런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때 선두에서 길을 걷고 있는 콩고의 사냥꾼 람바니가 머리를 숙이라며 조용히 말을 전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 앨런 바로 옆에서 수풀을 헤치며 거대한 마운틴 고릴라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콩고 사냥꾼 람바니는 앨런에게 절대 고릴라들의 눈을 노려보지 말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고 보니 앨런 일행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릴라의 영역을 살짝 침범하였던 것이었죠. 거친 숨소리를 내며 등 뒤에 하얀 털이 있는 우두머리 실버백 고릴라가 앨런의 머리를 만집니다.
사냥꾼 앨런은 노려냈기에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있었죠. 이후 고릴라 무리는 앨런 일행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콩고의 밀림은 벌써부터 앨런을 흥분하게 하였죠. 이후 계속해서 앨런 일행은 카사이 강 근처 사바나 초원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카사이 강에 도착한 앨런은 현지 가이드 마부티의 안내에 따라 사바나 초원으로 향합니다. 계속되는 탐험에 앨런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마부티가 앨런에게 콧불소를 발견하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지쳐있던 앨런은 이내 잔뜩 흥분하여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콧불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콧불소의 신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사냥꾼 앨런은 콧불소의 습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원 어딘가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자나 고릴라 따위가 아니었으며 코끼리는 더욱 아니었죠. 이내 콧불소는 그 소리에 놀라 멀리 도망쳤습니다. 콧불소는 초원에서 들려온 그 굉음을 이미 알기라도 하는 듯 매우 빠르게 반응하였죠. 앨런 일행은 너무 놀라 아연질색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내 굉음이 잦아들고 앨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감이 한 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죠. 이후 앨런 일행은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현지 가이드 마부티를 따라 다시 코끼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탐색에도 코끼리는커녕 그 주변에 동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부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코끼리와 콧불소가 있어야 할 장소에 마치 뭔가가 두려워 도망간 듯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선 마부티는 앨런에게 쉬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앨런 일행은 비처럼 내린 땀을 닦으며 소총을 정비하고 보급품을 확인하였죠. 그때 마부티가 어딘가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코끼리 2마리가 앨런 일행 앞으로 급히 뛰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앨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총을 장전하고 코끼리를 조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부티는 앨런의 총을 잡고 잠깐 기다리라고 말을 전합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앨런 씨. 성체 수컷 코끼리가 저렇게 도망가는 건 제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앨런은 마부티의 생각에 동의하였습니다. 콩고에서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포식자는 기껏해야 사자뿐이고 그것도 갓 태어난 새끼나 큰 부상을 입은 나이든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저렇게 거대하고 건강한 성체 코끼리 2마리가 무언가에 헐레벌떡 도망가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앨런과 마부티의 머리를 감싸는 그때 사바나 초원의 수북한 마른 수풀에서 엄청난 크기의 도마뱀 같은 것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명 그 도마뱀은 2발로 뛰고 있었으며 생김새는 이미 멸종된 공룡과 비슷하였죠. 앨런과 마부티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총을 하늘 위로 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괴생명체는 총소리도 무시한 채 코끼리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죠. 그때 앨런은 그 괴생명체를 향해 총을 조준하여 발사하였습니다. 그 괴물에게 총을 3번 발포하였고 한 발은 그 괴생명체의 등에 명중하였죠. 이후 앨런 일행은 순식간에 일어난 괴이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부티조차 그 거대한 도마뱀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처음 본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앨런은 자신이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찾은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곤 코끼리를 쫓던 그 거대한 도마뱀이 너무 궁금해진 앨런은 이후 열대 우림 속으로 사라진 괴생명체를 추격하기로 마음먹었죠. 코끼리가 도망친 발자국과 괴생명체가 총에 맞아 흘린 피를 따라 앨런 일행은 우거진 수풀을 헤치며 카사이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나무와 수풀이 무언가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었죠. 앨런 일행은 각자 약속이라도 한 듯 총을 앞으로 조준하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땀에 젖은 손을 닦으며 총을 꽉 잡고 있는 앨런은 이내 충격에 휩싸입니다. 약 12m 정도 되는 도마뱀처럼 생긴 거대한 괴생명체가 코끼리를 죽이고 그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괴생명체는 온몸에 시커먼 줄무늬가 있었고 길고 두꺼운 주둥이와 무수히 많은 이빨로 코끼리의 뼈까지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괴물은 매우 굵은 2다리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멸종된 공룡처럼 보였죠. 찢어질 듯 크게 벌린 입으로 코끼리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괴생명체. 그 괴물은 자신을 지켜보는 앨런 일행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코끼리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죠. 한 입에 코끼리의 다리 하나를 찢어버리며 순식간에 코끼리 한 마리를 거의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때 공포에 젖은 현지 가이드 마부티는 앨런에게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앨런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쳤죠.
이후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앨런 일행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괴생명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냥꾼 앨런은 한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카사이 렉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 괴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카사이 강 쪽에서 발견된 카사이 렉스는 시커먼 줄무늬가 온몸에 있었습니다. 머리 높이는 약 4에서 5m 정도 돼 보였고 꼬리까지 길이는 12m나 돼 보였습니다. 멸종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매우 닮아 보였으며 굵은 다리로 이족 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달리기도 매우 빨랐고 크고 거대한 주둥이에는 이빨이 많았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콩고 현지 사냥꾼들과 코끼리 상하 밀매업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앨런의 인터뷰가 담긴 신문에서 카사이 렉스라고 불리는 이 괴생명체를 사냥하기 위해 카사이 강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콩고 현지 사냥꾼들에게는 그저 이 괴생명체가 매우 거대한 악어라고 생각하였고 그저 그 악어를 잡아 가죽을 좋은 가격에 팔 생각이었죠. 허나 사냥꾼들과 상하 밀매업자들로 구성된 10명의 남성들은 몇 달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 10명과 군인 5명으로 구성된 수색대를 보내 그들을 찾았습니다. 이내 카사이 강 근처에서 완전히 파괴된 임시 캠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프와 약 10m 떨어진 곳에는 사방에 팔다리와 머리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긴 그들의 사체가 여러 구 발견되었죠. 이상한 것은 그들이 사망한 근처에서는 어떠한 동물의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콩고에 숙련된 사냥꾼들이라면 자신들을 공격할 동물을 쏘지 못했을 리가 없었죠. 몇 년 후 사건은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을 진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캠프에 무언가 거대한 생명체가 캠프를 덮친 것 같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오늘의 괴물 도감, 콩고의 공룡 카사이렉스였습니다. 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 모켈레 은벤베. 1930년 영국의 저명한 탐험가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는 콩고의 열대 밀림을 배회한다는 전설적인 생명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교수는 한 달 전 지인에게 로랑고 카콩고와 아프리카 왕국의 역사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해링턴이 선물 받은 책은 1776년대에 쓰여졌으며 프랑스의 작가 리에뱅 보나벤처 프로야트가 집필하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콩고의 북부 리쿠알라 지역의 습지대에서 매우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발견한 발자국은 둘레가 무려 91cm나 되었으며 발자국 사이의 거리는 2m가 넘는다고 하였죠. 이에 영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는 책에서 설명하는 발자국이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물로 생각하였습니다. 둘레가 91cm인 발자국을 낼 수 있는 생명체는 코끼리 정도였지만 책에서 묘사된 발자국은 코끼리의 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해링턴 교수는 책에서 언급된 괴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싶은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콩고로 탐험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를 위해 몇 주간 밤을 새워 밀린 업무들을 끝내고 콩고로 떠날 준비를 하였죠. 몇 달 후 해링턴 교수는 콩고의 도시 레오폴드빌에 도착합니다. 당시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으며 수도의 이름 또한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의 이름을 딴 레오폴드빌이었죠. 우선 해링턴 교수는 자신을 안내해줄 가이드를 찾기 위해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콩고 사람들의 이국적인 모습을 보며 해링턴 교수는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시장에서 배회한 끝에 해링턴 교수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 코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콩고는 비밀이 가득한 세계였기에 탐험가들의 방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를 배운 현지 가이드들이 몇몇 있었죠. 해링턴 교수는 현지 가이드 코만과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콩고에 새겨진 괴생명체의 발자국을 찾아다니는 탐험가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지 가이드 코만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그 괴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풀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괴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낀 해링턴 교수는 이내 콩고의 현지 가이드 코만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해링턴 교수는 현지 가이드 코만에게 콩고의 북부 리쿠알라 지역의 습지대로 안내해달라 부탁하였죠.
이에 코만은 해링턴 교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이 찾는 괴생명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리쿠알라 습지대 일대를 탐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콩고를 방문한 탐험대들도 거대한 밀림 속을 파헤치다가 제풀에 지쳐 결국 포기하였죠. 그래서 저는 리쿠알라 지역의 오어브스강 근처에 사는 원주민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를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님부 부족은 오랜 시간 리쿠알라 지역에 살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찾으시는 그 괴생명체에 관한 정보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은부마 촌장과 대화하기 위해선 약간의 비용이 더 듭니다. 시장에서 파는 옷감과 구스를 구입하시고 장로에게 대화를 제안한다면 분명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현지 가이드 코만의 제안에 해링턴 교수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후 해링턴 교수는 레오폴드빌 시장에서 은부마 촌장에게 건넬 선물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리쿠알라를 향해 떠납니다. 해링턴과 현지 가이드팀은 울창한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며 리쿠알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야생동물들과 곤충들을 피하며 숨막히는 습한 공기를 참고 나아갑니다. 현지 가이드 코만의 등 뒤에는 장전된 소총이 있었으며 다른 가이드들은 입도 열지 않고 진지하게 주위를 살피며 걷고 있었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꼬박 달린 해링턴 교수의 탐험팀은 드디어 리쿠알라 지역의 강 근처에 사는 님부 부족에 도착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강인해 보이는 님부 부족의 전사들이 갑자기 해링턴 교수에게 다가옵니다. 그 즉시 현지 가이드 코만은 총을 내려놓고 님부 부족 전사들에게 다가가 구슬과 옷감을 건네며 몇 분간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후 해링턴 교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는 님부 부족 전사들은 그를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에게 데려갑니다. 해링턴은 자신의 가이드인 코만에게 콩고 리쿠알라 주변 습지대에서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 코만은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에게 이를 통역하고 있었죠. 천천히 코만의 설명을 듣고 있던 님부족의 장로 은부마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모켈레 은뱀배! 해링턴 교수의 설명에 깜짝 놀라 무언가를 소리친 은부마 장로. 괴생명체의 정체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한 해링턴 교수는 흥분하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도 통하지 않는 은부마 장로에게 방금 말한 괴생명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현지 가이드 코만은 해링턴 교수를 진정시키고 그의 말을 은부마 장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은부마 장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대한 발자국은 아마 모켈레 은뱀배를 말하는 듯하네. 발가락이 4개인 하마와 달리 모켈레 은뱀배는 발가락이 3개인데다 뒷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발자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모켈레 은뱀배는 코끼리처럼 둥글고 두꺼운 몸통을 가지고 있다네. 또한 뱀처럼 유연하고 긴 목과 도마뱀처럼 작은 머리가 있지. 특이하게도 모켈레 은뱀배는 하마를 극도로 싫어하고 하마가 보이면 그대로 덤벼들어 공격한다네. 또한 성질이 사나워 가까이 가면 가누를 뒤집어버리고 사람을 습격해 죽이는 경우는 있으나 결코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지. 모켈레 은뱀배는 고기를 먹지 않으며 리쿠알라 지역 근처에 자생하는 덩굴식물과 열매를 좋아한다네. 님부 부족의 은부마 장로가 말을 끝내자마자 해링턴 교수는 급히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해링턴 교수가 흙바닥에 그린 그림은 용광류 공룡의 모습이었으며 용광류 공룡 디플로도쿠스와 닮아 있었죠.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님부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모켈레 은뱀배라고 외쳤습니다. 은부마 장로는 해링턴 교수에게 당신이 어떻게 모켈레 은뱀배의 정확한 모습을 아냐면서 놀랐죠. 이후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는 해링턴 교수가 건넨 선물에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은부마 장로는 과거부터 님부 부족이 모켈레 은뱀배를 자주 목격하였다는 장소로 안내해준다고 약속하였죠. 설레는 감정이 해링턴 교수를 감싸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뜨거운 태양은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모켈레 은뱀배를 만나기 위해 잠에 듭니다. 해링턴의 탐험대는 님부 부족의 안내를 받으며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탐험대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해링턴에게 모켈레 은뱀배의 전설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죠. 누군가는 모켈레 은뱀배가 비를 내린다고 하였고, 누군가는 낮과 밤을 바꾼다고 하였으며, 누군가는 모켈레 은뱀배의 살점은 계속해서 재생하며 만약 그것을 먹는다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님부 부족 사람들이 모켈레 은벤베와 엮인 신화와 전설을 이야기해줄 때마다 해링턴 교수는 더욱 설레었습니다. 이후 점점 밀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정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치명적인 뱀이 덤불 사이를 기어다니고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그림자처럼 뒤따랐으며 숨막히는 습기가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교수는 호기심에 대한 끝없는 갈증에 이끌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후 님부 부족 전사들의 안내에 따라 해링턴 일행은 모켈레 은벤베가 즐겨 찾는다는 오어브스강 근처 습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해링턴과 현지 가이드 코마는 조심스럽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주변 수풀이나 정글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지 두 눈으로 꼼꼼히 살폈죠. 하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몇 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허나 모켈레 은벤베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해링턴 교수의 모켈레 은벤베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때론 현지 가이드 코만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욕을 하였죠. 이내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결국 해링턴 일행은 내일 철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며칠을 굶은 해링턴 교수는 주변의 열매를 따먹으며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정글에는 해링턴 교수의 마음처럼 짙은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몇 년 전 모켈레 은벤베를 찾아와 허탕만 친 탐험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닥불의 불빛 앞에서 해링턴은 한숨을 연거푸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님부 부족의 한 전사가 모켈레 은벤베라고 외쳤습니다. 놀란 해링턴 교수는 그 즉시 그 님부 부족의 전사에게 달려갔죠. 님부 부족의 젊은 전사마저도 실제로 모켈레 은벤베를 처음 목격하였습니다. 오래전 님부 부족의 조상들이 남긴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전해들었던 것이었죠. 해링턴 교수는 부족의 전사들과 무성한 수풀을 헤치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뱀 같은 목과 둥근 몸통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습지대의 물속에서 덩굴식물과 열매를 먹고 있었죠.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모켈레 은벤베의 모습을 보며 해링턴은 어느새 경외감에 빠집니다. 해링턴 교수가 목격한 모켈레 은벤베의 길이는 약 7m에서 10m 정도 돼 보였으며 긴목의 높이는 약 3m에서 4m 정도 돼 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용광류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 이따금씩 포효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피부는 매끈하고 색은 갈색이 도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생명체를 마주한 해링턴은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후 급히 나오느라 카메라를 챙기지 못한 해링턴 교수는 카메라를 챙기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모켈레 은벤베는 유유히 물속으로 들어가 저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습지대로 돌아온 해링턴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켈레 은벤베의 사진을 간신히 찍었습니다. 이후 콩고의 도시 레오폴드빌로 향한 해링턴 교수와 현지 가이드 코마는 서로의 목격 정보를 공유하며 모켈레 은벤베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링턴 교수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목격한 모켈레 은벤베를 세상에 공개하였죠. 현지 가이드인 코만의 증언과 사진 자료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논쟁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전설 속 괴생명체는 이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았죠. 많은 회의론자들은 그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였지만 해링턴 교수가 쌓아올린 불씨는 많은 탐험가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탐험가들과 콩고 현지 모험가들은 모켈레 은벤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켈레 은벤베로 의심되는 발자국들과 새로운 목격담들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혹시 광활한 자연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괴물 도감, 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 모켈레 은벤베였습니다. 잠비아의 거대한 날개, 콩까마토. (1900년대) 초 번화한 도시 런던에서 영국의 모험가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인 버나드 슬론 박사의 집에 편지가 한 통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몇 년 전 북로지디아로 탐험을 떠난 오랜 친구 마빈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당시 잠비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그 시절 잠비아는 북로지디아라고 불렸죠. 늦은 밤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들어선 버나드는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편지엔 탐험가 마빈이라고 적혀 있었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버나드 박사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편지를 읽습니다. 이보게 버나드, 잘 지내는가? 난 여기 잠비아에서 자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네. 잠비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지운드 늪에서 동식물을 조사하던 중 카온데라고 하는 부족들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네.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며 난 매우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였지. 카온데 부족민들이 지운드 늪으로 사냥을 떠날 때마다 이상한 부적을 챙기는 걸 보았다네. 그래서 난 현지 원주민에게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항상 자신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새가 있었는데 이 부적은 그 거대한 새를 쫓기 위한 부적이라고 하였으며 부적의 이름은 무치와 콩가마토라고 하였지. 그 거대한 새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콩가마토라 불리었다고 하며 그 뜻은 배를 부수는 자 또는 배를 뒤집는 자를 의미한다고 전했다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나? 콩가마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콩가마토는 깃털이 없고 박쥐와 비슷한 가죽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은 도마뱀처럼 생겼다고 했지. 원주민의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오래전 멸종한 익룡과 그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나? 잠비아로부터 온 마빈의 편지를 읽고 버나드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마빈의 말이 사실이라면 멸종된 줄 알았던 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 없이 무료한 일상을 지내던 버나드 박사에게 잠비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잃었던 그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버나드 슬론 박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알아보기 위해 잠비아로 향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 습한 공기와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며 잠비아로 도착한 버나드 박사.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잠비아에는 버나드 박사의 수많은 동료 탐험가가 있었죠. 급하게 잠비아 여행을 준비하느라 현지 가이드마저도 미리 알아보지 못했지만 버나드 박사는 자신의 인맥들의 소개로 어렵지 않게 유능한 현지 가이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내 버나드 박사는 마빈이 남겨준 카운데 부족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지운드 늪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초원을 지나며 사자와 표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바라본 버나드 박사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잠비아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야생은 버나드 박사의 모험 심리를 더욱 자극하였죠. 계속해서 지운드 늪으로 향하던 버나드 박사는 현지 가이드에게 카운데 부족이 설명한 콩가마토라는 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강에 놀러 나갈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항상 배를 뒤집는 거대한 새가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소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강에서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하였죠. 두근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현지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묻던 버나드 박사는 드디어 지운드 늪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뜨거운 땀을 비처럼 흘리며 마빈이 말한 카운데 부족들이 사는 마을로 향하였죠. 카운데 마을로 도착한 버나드 박사는 수많은 부족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에 버나드 박사는 카운데 부족민들에게 자신이 잠비아에 온 목적을 자세하게 말했죠. 몇 개월 전 이 마을을 방문한 백인 남성에게 콩가마토라는 괴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콩가마토라는 그 괴생명체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콩가마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만약 콩가마토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가방에 담긴 모든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꺼운 입술과 고집스러운 눈을 가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매우 강인해 보였으며 몸에 군데군데난 상처들은 그가 전사임을 한눈에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을 바인가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이 콩가마토를 실제로 목격하였으며 그 사실을 마빈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죠. 이내 카운데 부족의 전사 바인가는 콩가마토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콩가마토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죠. 그 괴생명체는 실제로 존재하며 과거에도 수많은 부족민들이 콩가마토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콩가마토를 찾아야겠다는 버나드 박사를 바라보며 결국 바인가는 입을 열었습니다. 콩가마토는 배를 뒤집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큰 입으로 사람들을 물어뜯곤 합니다. 그 괴생명체는 과거부터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제 몸에 난 이 상처들도 콩가마토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으나
제 친구는 콩가마토에게 죽임을 당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콩가마토를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은 정말 위험할 겁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콩가마토를 만나야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콩가마토가 출몰하는 장소까지만 안내할 것이며 사례금을 지금 모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당신이 콩가마토를 보러 가지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인가의 말을 통역하는 현지 가이드의 입이 닫히기도 전에 버나드 박사는 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곤 마빈이 설명한 콩가마토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바인가에게 익룡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인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콩가마토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하였고 당신들의 나라에도 콩가마토가 있냐고 물었죠. 또한 주변에 있던 카운데 부족민들도 버나드 박사가 그린 익룡 그림을 보며 콩가마토라고 수군대었습니다. 카운데 부족민들이 모두 콩가마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모습을 본 버나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곧장 바인가에게 사례금을 건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초로 살아있는 익룡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릴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내일 버나드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바인가와 함께 지운드 늪 근처 콩가마토가 자주 목격되는 강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총과 나이프를 챙기며 단단히 무장하는 버나드 박사에게 바인가가 찾아옵니다. 그는 소총과 나이프를 가리키며 콩가마토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죽이러 가는 것이냐며 물었죠. 허나 버나드 박사는 이것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둘러댔습니다. 바인가는 이에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콩가마토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으니 1시간 뒤에 배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후 설렘과 동시에 긴장한 표정으로 배에 올라탄 버나드 박사는 지운드 늪 근처 강하리로 향합니다. 긴장하고 있는 바인가는 버나드 박사에게 계속해서 콩가마토가 저지른 악행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엄습해오는 두려운 감정을 꾹 누르며 바인가의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후 지운드 늪 근처 강하류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강을 살피며 콩가마토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죠. 바인가는 버나드 박사에게 행운을 빈다 말하곤 카운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바인가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 버나드 박사에게 부적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콩가마토를 피할 수 있는 무치와 콩가마토라는 카운데 부족의 부적이었죠. 그는 버나드 박사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부적을 품에 간직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죠. 일주일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버나드 일행은 별다른 기대 없이 오늘도 배를 타고 수색을 나섰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바인가가 준 부적 때문이라며 그를 탓하곤 하였죠. 그렇게 비밀에 잠긴 자원드의 강을 항해하던 중 버나드 박사의 눈에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 같았고 저 멀리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었죠. 정확한 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의 외형은 닭살을 돋게 하였고 이내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때 버나드 박사는 그 괴생명체가 콩가마토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소총을 들어올려 발사하였습니다. 고요했던 자운드 강은 어느새 수십 발의 총성과 함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숙련된 군인이었다면 맞출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 버나드 박사의 미숙한 총기 숙련도로 인해 그 괴생명체를 맞추지 못하고 계속 빗나갈 뿐이었죠.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박사는 흥분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 콩가마토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목격한 버나드 박사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장비를 점검하며 내일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확실하게 끝장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하늘은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오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푼 마음을 품으며 버나드 박사는 서둘러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이스 캠프 주변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귀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괴성소리에 버나드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올려다보니 거대한 새가 버나드 박사의 배 위에서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괴생명체의 방문에 박사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박사는 소총을 집어들었지만 긴장한 탓에 총을 손에서 놓쳐 강에 빠뜨렸죠. 이내 거대한 괴생명체는 박쥐 같은 큰 날개를 펄럭이며 단검 같은 이빨이 무수히 박혀있는 아가리를 벌려 현지 가이드를 물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괴생명체는 콩가마토였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콩가마토는 박쥐의 막 같은 날개를 가졌으며 날개 길이는 5m 정도 돼 보였고 깃털이 없으며 온몸이 붉은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콩가마토의 얼굴은 마치 거대한 부리가 달린 도마뱀 같았죠. 이후 콩가마토의 거대한 부리에 붙잡힌 현지 가이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콩가마토는 현지 가이드를 붙잡고 배에서 그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버나드 박사는 배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현지 가이드의 고통스린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린 박사는 배 위에 있는 단단한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콩가마토의 머리를 나무로 된 단단한 노로 온 힘을 다해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허나 버나드 박사의 공격에도 콩가마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 가이드를 물곤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현지 가이드를 물고 저 멀리 사라진 콩가마토를 뒤로하고 베이스 캠프를 지나 카운데 부족 마을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버나드 박사는 잠비아에서 목격한 콩가마토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후 책과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그 전설의 괴물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현지 가이드의 희생은 말하지 않았죠. 그 무렵 버나드 박사와 동행하였던 현지 가이드는 싸늘한 사체가 되어 지운드의 늪에서 카운데 부족의 전사 비앙가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체는 훼손 상태가 매우 심했으며 당시 입고 있었던 가이드의 옷과 자신이 건넨 무치와 콩가마토 부적이 없었다면 알아볼 수도 없었다고 하였죠. 해당 괴물 이야기는 20세기 초 잠비아를 여행한 영국의 탐험가 프랭크 멜란드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23년에 출간된 그의 책 인위치 바운드 아프리카에 따르면 이 목격은 잠비아에서 일어났으며 프랭크 멜란드는 콩가마토를 실제로 목격하였다는 원주민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은 콩가마토가 깃털이 없고 박쥐와 비슷한 가죽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리는 거대하고 길고 뾰족했으며 피부는 짙은 붉은색을 띠었다고 하였죠. 또한 그는 일행과 함께 카누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콩가마토가 급습해 공격한 구체적인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콩가마토는 동행자를 붙잡고 배에서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는 노를 무기로 사용해 콩가마토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커다란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이 붉은 괴생명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괴물 이야기, 잠비아의 거대한 날개, 콩가마토였습니다. 혼돈의 괴물 서포파드. 반짝이는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고대 이집트의 작은 마을 엔시스. 작은 마을 엔시스는 소와 양 등 다양한 가축들을 키우며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엔시스는 본디 황폐하며 모래만 날리는 가난에 찌든 마을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 마을에선 심지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십몇 년 전 어느 날 엔시스 마을의 귀인 한 명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엔시스 마을의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를 딱하게 생각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자라고 칭했다고 하였죠. 당시 엔시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비로운 자는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졌으며 온몸에 황금이 덧칠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비로운 자가 선물한 가축들은 다른 가축들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더 거대하였죠. 이에 탐욕스러운 고위 귀족들에게 엔시스 마을의 아름다운 소는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먼 고위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보다 더 아름답고 거대한 소를 갖기 위해 엔시스 마을의 소를 비싼 값에 구매하였죠.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소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이 소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예술 작품과 종교적 상징의 소를 묘사했으며 일부 신과 여신은 소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귀족들에게까지 가축들을 팔며 엔시스 마을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움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풍요로움도 잠시 어느 날 엔시스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10마리의 소가 무언가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었죠.
또한 고위 귀족인 스네프로에게 전달하기로 예정되었던 소 역시 무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심각함을 감지한 엔시스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은 죽은 소들의 사체를 살펴보곤 수많은 의문에 휩싸입니다. 죽은 소들의 목에는 거대한 맹수의 것으로 보이는 큰 이빨 자국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상처 하나 없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를 공격하였다면 분명 사체를 뜯어먹은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허나 죽은 소들은 어디 하나 물어뜯긴 자국과 상처 없이 깨끗하였죠. 시간이 지나 결국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한 엔시스의 촌장 아비안스는 고위 귀족 스네프로에게 야생동물로 인해 소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네프로가 지불한 대금마저 이미 다 써버려 돌려줄 수도 없었죠. 이후 지방 고위 귀족인 스네프로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조사관 메후르를 마을에 파견하였습니다. 고위 귀족 스네프로는 미천한 평민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앤서스 마을 사람들이 대금을 빼돌리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눈과 귀인 메후르 조사관을 통하여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였죠. 며칠 뒤 새벽보다 어두운 눈동자와 풍성한 턱수염을 휘날리며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조사관 메후르가 엔시스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는 버선말로 뛰쳐나와 황급히 조사관 메후르를 맞이하였죠. 반갑습니다, 메후르 조사관님. 저는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사건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죠. 메후르 조사관은 차가운 말투로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촌장을 보챘고 그들은 소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으로 도착한 조사관 메후르는 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엔시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소들의 목에는 거대한 이빨 자국이 있었죠. 허나 신기하게도 소의 몸 주변에 무언가 강하게 몸을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사냥감의 몸을 휘감아 죽여버린 듯한 상처였죠. 하이에나라고 하기엔 이빨 자국이 너무 거대하였고 또 사자라고 하기엔 온몸에 휘감은 듯한 상처들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거대한 소를 휘감아 죽일 만한 뱀 또한 존재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소를 죽인 맹수가 자신의 사냥감을 먹지도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조사관 메후르 역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해당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메후르 조사관은 이 기묘한 사건의 해답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을 저주나 초자연적인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고위 귀족 스네프루를 위해 예언과 축복을 내려주고 있었던 예언가 넥세오에게 향하기로 합니다. 예언가 넥세오는 각종 금서들을 통해 신화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초월적인 존재이며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도 하였죠. 그렇기에 조사관 메후르는 예언가 넥세오에게 엔시스 마을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메후르는 카르가 오아시스에 은거하고 있는 예언가 넥세오를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서부 사막의 강한 모래폭풍을 뚫으며 여정을 떠나는 메후르 조사관. 며칠이 지나고 조사관 메후르는 예언가 넥세오를 만나 엔시스 마을의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동물의 목을 물어 죽인 상처는 있지만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죽은 소들의 몸에 뱀이 몸을 감싼 것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여주듯 나일강처럼 깊은 주름과 모래처럼 바싹 마른 피부를 가진 예언가 넥세오. 그의 생김새는 마치 몇백 년은 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뜬 눈으로 매섭게 메후르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곤 입을 열었죠. 그건 혼돈의 상징 서포파드일세. 자네가 말한 그 마을에는 질서가 깨졌던 추악한 일이 있었겠지. 질서가 없는 혼돈에서 피어나는 탐욕의 냄새는 서포파드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일세. 그것은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뱀 같은 목을 가지고 있지. 마치 겉과 속이 다른 탐욕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다네. 메후르는 예언가 넥세오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시스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건 분명하였죠. 이후 메후르는 다시 서부 사막을 지나 엔시스 마을로 급히 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 고위 귀족 스네프로와 쌓았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뒤 엔시스 마을에 도착한 조사관 메후르는 깜짝 놀랍니다. 수십 마리의 소들이 모두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장 촌장에게 달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촌장, 도대체 나에게 숨기는 게 무엇이오?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어떻게 수많은 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요? 예언가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엔 분명 질서를 깬 추악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거짓없이 내게 구하시오. 만약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스네프로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오. 매섭게 노려보는 조사관 메후르에게 촌장 아비안스는 자비로운 자 이야기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5년 전 나일강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엔시스 마을은 항상 배고픔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파견되어 농사를 돕거나 상인들에게 가죽이나 석조 조각 따위를 다듬는 의뢰를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암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엔시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옷에 걸쳐진 수많은 황금들은 태양처럼 빛나며 낮에는 눈이 부셔 쳐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쿠는 저희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엔시스 마을의 아이들을 자신에게 준다면 그 수에 맞는 암소와 수소를 준다고 말이죠. 당시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저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자식들을 암쿠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암쿠의 호위병사들은 수십 마리의 아름다운 소들을 이끌고 엔시스 마을에 왔죠. 엔시스 마을의 부유함 속에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을 깨달은 메후르. 그는 엔시스 마을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경멸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조사관 메후르는 이 모든 사실을 고위 귀족 스네프로에게 알린다고 하며 엔시스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메후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려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암쿠가 자신의 무덤에 들어갈 제물로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는 절대 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허나 조사관 메후르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스네프로에게 진 대금을 갚지 못한 대가로 노예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파라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고위 귀족 스네프루가 만약 엔시스 마을의 악행을 파라오에게 고한다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번성했던 엔시스 마을은 이내 절망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이후 절망에 잠긴 엔시스 마을의 시문트라는 청년은 그 괴생명체를 잡아 죽여 귀족과 파라오의 관심을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공포와 이기심에 휩싸인 엔시스 마을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소 몇 마리와 가축들을 불러 모아 마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곤 긴 창과 칼을 손에 쥐곤 괴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죠. 몇 시간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엔시스 마을엔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 멀리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고 있었죠.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서 어린아이들로 보이는 유골을 지나 거대한 괴생명체가 투벅투벅 엔시스 마을로 향합니다. 사나운 바람과 흉폭한 울음소리를 들은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괴물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내 가까이 다가오는 그 괴생명체를 목도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도망가 버렸죠. 코앞까지 다가온 그 괴물의 생김새는 예언가 넥세우가 말한 것처럼 마치 뱀처럼 긴 목을 가졌으며 얼굴은 사자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 괴생명체가 바로 예언가 넥세우가 말한 혼돈의 상징 서포파드였습니다. 덩치는 수사자보다 1.5배 정도 커 보였으며 뒷목과 꼬리까지의 길이는 7m나 돼 보였죠. 이후 겁먹은 엔시스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서포파드는 뱀처럼 긴 목을 바짝 빼곤 곧장 가축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소를 자신의 긴 목으로 감싸쥐었으며 거대한 턱을 벌려 한순간에 숨통을 끊어버렸죠. 그 모습을 지켜본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쥔 칼과 창을 바닥에 버리곤 모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의 분노라고 외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이때 서포파드를 죽이자고 제안했던 시문트가 용기를 내어 창을 쥐곤 서포파드에게 다가가 공격을 합니다. 허나 서포파드는 뱀처럼 긴 목으로 마치 고무줄처럼 자신의 얼굴을 튕기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문트를 순식간에 물어 찢어버립니다. 이후 서포파드는 나머지 가축들까지 모두 물어 죽이고 엔시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곤 다시 저 멀리 사막 속으로 떠났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엔시스 마을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도망쳤으며
촌장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죽은 가축들의 사체라도 팔아보기 위해 썩은 사체를 파헤치며 도축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엔시스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묻기 위해 명령을 받고 온 조사관 메우르와 병사들은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썩은 가축들의 사체 속 내장이 전부 비워져 있었고 엔시스 마을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먹은 듯 전부 얼굴이 퍼렇게 질려 죽어 있었죠. 허나 걱정 말게나 메우르. 결국 혼돈의 양면은 인의 질서로 뒤바뀌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네. 오늘의 괴물 도감, 혼돈의 괴물 서포파드였습니다.